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축소위기에 휘말렸던 KF-21 보람의 초도 양산이 우여곡절 끝에 기존 40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저희 꺼리튜브 시청자님들 같은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염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지난 12월 24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국방 예산이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중 예산 2,387억 원이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출한 예산안에는 파이다의 타당성 조사 때문에 해당 예산이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KF-21 40대 양산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2,387억 원은 초도 물량 축소 전에 책정되었던 계약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40대 양산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예산안 책정 당시의 상황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아주 드물게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3년 마지막을 장식할 최고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기쁨을 만끽하는 건 잠시만으로 족합니다. 초도 물량 양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KF-21 보라매와 대한민국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섰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더욱 많습니다. 초도 양산 물량이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확정되면서 이제 KF-21 보람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이면 전력화를 시작, 약 4년 뒤인 2028년이면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우리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다만 앞으로 120대를 전력화하려면 그만큼 길고 멀게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사태로 역적 집단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지만 파이다는 본래 합리적인 국방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안보환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 계획 등 인력자원 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 소중한 국방 예산을 투자할 타당성과 그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는지 연구 분석하는 기관인데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KF-21 2차, 3차 양산에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무기 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언론들은 KF-21이 조금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러면서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무기체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1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 맡은 첫 번째 전투기인 이상 딴죽을 걸 만한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현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KF-21 120대가 별다른 차질 없이 양산 전력화되려면 이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출 물량을 늘려 기체 양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튼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T-50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약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T-50과 FA-50의 최대 장점이 된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T-50 실전 배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T-5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본 훈련기,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T-50 계열기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T-50과 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최소 18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실적이 T-50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KF-21도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폴란드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국 내 최대 방산업체인 PGG그룹의 입을 빌어 KF-21 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체납 중인 분담금을 인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KF-21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 덕에 이미 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민국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FA-50의 유지보수 등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투기의 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속 운영 지원은 항공기 수명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므로 관련 인프라의 유무가 전투기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KF-21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폴란드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약 1년 뒤인 2025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하면서 뜻하지 않은 동거정부가 된 폴란드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KF-21까지 도입하길 바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공군연 대화의 일환으로 2006에서 2008년 사이 48대의 F-16 시리 블록 5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F-16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3억 8,900만 달러, 하나 약 5천억 원 상당의 전투기 지원 계약 승인을 받아내면서 현대화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들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또 폴란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을 들여 F-35 32대를 도입하며 동유럽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F-35와 F-16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하이로우 믹스 편제인데요. 전폭기인 수호이 21을 대한민국의 FA-50이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이미 공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아닌 이상 폴란드가 단기간 내에 KF-21을 도입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과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이미 시장 입지가 단단한 두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애역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인데요. 오죽하면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의 맞보를 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PH는 FA-50 블록 10 사양으로 경공격기로서는 훌륭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중국 남부 정부의 젠10, 젠20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한데요. 이 경우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고 양적 주력기로 FA-50PH를 운용하면서 자체적인 하이로우 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FA-50PH 24대, OV-10 브론코 5대, A-29B 슈퍼투카노 6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서는 후속 운용
대통령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혹할 만한 구성인데요. 이외에도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전투기를 도입한 터라 KF-21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지만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인 F-16은 F-16 AMBM, MLU 모델로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번 퇴역 처리된 중고기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 루마니아 내부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루마니아는 서방 세계의 F-16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기 위한 중간기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을 위한 훈련소까지 개소된 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연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중고기체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KF-21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체코도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 24기의 F-35를 도입했지만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JAS-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은 많지만 국제정세상 무기 구입이 쉽지 않으며 최근 항공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300에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180에서 380대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핏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지만 다수의 외신들 역시 KF-21의 수출 전망을 최소 300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생산료 발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이 더해진다면 그 기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제 막 땅을 박차고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앞에 펼쳐진 창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